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가 조세핀앤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온 한국인들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수영 OCI 회장 부부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그리고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웅래 DSDL 회장 부자 등인데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동 취재를 해온 뉴스타파는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의 조세핀앤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해온 한국인이 245명이고 이 가운데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재벌 총수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하죠. 자,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이른바 잘나가는 사람들의 재산 해외 도피, 탈세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관심사는 하나로 모아집니다. 국세청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찰이 사법의 철퇴를 가할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 여하에 따라서 시장개혁의 향배도 달라지겠죠.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요즘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사이트가 있죠. 바로 일베입니다. 일간베스트 저정소의 줄임말인데 이 사이트는 탈상식, 비합리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베라는 사이트, 나아가 일베 현상을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베를 꾸준히 관찰해온 이택광 경희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 뭐 일베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뭐 여쭤보지 않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교수님께서 이 일베라는 곳을 이제 유의 깊게 관찰을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베라는 이 사이트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면 될까요? 일베 이 사이트는요, 그러니까 사이트 중에서도 막장 중에 막장이죠. DC 인사이드라는 원래 패러디물 사이트가 있었어요. 예.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예. 그 DC 인사이드도 가보면 굉장히 그 표현 수위가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표현 수위를 자랑하는 곳이 일베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웬가 쓰레기들은 다 모여있는 쓰레기 집합소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과한 평가시네요. 전혀 과한 평가가 아닙니까, 교수님? 아니, 뭐 본인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일베 자체가 오히려 그러한 식의 규정들을 즐겨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들을 루저라고 지칭을 하고. 아, 스스로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굉장히 중의적인 어떤 의미로 많이 부르죠. 예를 들어서 뭐 본인들을 지칭할 때. 이제 게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뭐요? 게이라는 게 게이. 게이, 예. 네, 원래 이제 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베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데요. 게시판 이용자를 줄여서 게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베에 가면 그게 또 중의적 의미를 가져가지고, 또 일반적인 동성애자를 또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미국 문화에 보면은, 일반적인 어떤 남성들을 지칭해가지고, 게이를 가지고서 이렇게 동성애자적인 어떤 그런, 혐오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문화를 좀 연상시키는 구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굉장히 사회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들, 또 이렇게 뭐 루저들, 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의 기저에 뭐가 있는 걸까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니까 루저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무슨 박탈감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크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베를 이제 넷 위기를 비롯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넷 위기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였던 그런 네오나치라고 불리는 신우익들, 청년 우익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일단 이 일베 유저들이 일베 이용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죠. 예, 예. 이 정부들은 이제 호남 정부라고 부르고 그와 관련돼가 이제 호남에 대한 비하라든가 또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보수 기득권을 향해서 벌어졌던 패러디가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정부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이 일베 유저들이, 일베 이용자들이 대체로 젊은 층들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가 굉장히 많고요. 아, 10대도 많습니까? 네, 1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실 뭐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용자 정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어떤 통계는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네.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죠? 용어라든가 예. 유행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것이 세대별 이제 언어들인데 그 세대별 언어를 누가 많이 사용하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 대체 젊은 층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30대, 40대가 일부 있는데 네. 이 젊은 세대가 왜 그러면 이제 그 민주정부라고 부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냐면 네. 이게 이제 또 88만원 세대론을 비롯해가 세대론이라는 것이 한때 또 한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우익적으로 전유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허. 그래서 이 민주정부를 통과하면서 예. 젊은 세대들의 어떤 권리가 박탈됐다. 이른바 상실감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진보 세력들도 일정하게 이제 그 와중에서 기득권을 가진 존재처럼 비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네. 지난 선거에서도 사실 보면 386들이 뭐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 이렇게 분출돼 나왔었고, 그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 많이 비판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반성도 많이 했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익적으로 전유가 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그냥 모든 탓을 이제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부 탓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상실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이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나타나는 네오나치를 보면 이들의 주된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주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그렇죠. 이제 분석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베 같은 경우는요. 네. 특이한 어떤 그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네오나치라든가 넷 우익은 분명하게 자기 세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급적 기반이 있거든요. 예. 중산층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중산층보다 낮은 하층 계급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분노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분노를 가지고 여성에 대한 분노라든가 그죠? 그렇죠. 무슬림에 대한 분노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한국 일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기 세력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베 이용자들이 아마 추측컨대 대부분이 상당히 그 학력이 높은 축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 10대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정확하게 그 통계가 잡히진 않지만 과거에 일베에서 학력 인정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있어요. 예.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예요, 사실 보면. 이런 그 우익적 발언을 좀 어떻게 보면 범죄적 차원까지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익적 발언들을 좀 자제한다면 하면 재미있는 사이트인데. 그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루저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가 학력 인정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학력을 좀 인정한지 과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학원 학위를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대부분 뭐 대졸자들이었고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일베는 겉으로의 모습은 이렇게 유럽의 어떤 네오나치라든가 일본의 넷 우익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계급적 기반들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처럼 확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주로 지역 감정에 대한 조장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그런 특히 전두환 정권을 비롯한 과거의 어떤 군부 독재에 대한 어떤 미화 이런 식으로 그냥 문화적 차원에서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는 또 좀 제가 볼 때는 사실 애들보다 더 철없는 그런 어른들의 부추김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작년에 그 새누리당의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 그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그 일베를 애국 보수 세력이라고 추켜 세웠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국정원이 일베의 몇몇 유저들을 애국 보수 또는 뭐 애국자들이라고 초청을 해가 특강을 베푸는 뭐 이런 어떤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베를 와서 한 번이나 봤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 과연 그런 일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자기들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 정도의 선정성에 대해서 항상 비난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문화의 선정주의라든가 인터넷 문화의 그런 철없음 이런 것을 조롱했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일베를 이렇게 애국보수 세력에 말하는 것인지 굉장히 그 뜬금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다양한 그렇죠. 그 뭐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걸 갖고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치 세력이나 이 권력 집단이 이들을 하나의 여론의 홍위병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국정원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황당해요. 국정원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예. 한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데 그 헌법에 따르면 일베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집단으로 사실 분류돼야 되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사실 황당무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의 분석대로 그러면 사회 불만 세력 아닙니까? 사회 불만 세력이죠. 반사회 세력이고. 그런 세력들을 감시 관리해야 될 집단이 예.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이상한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베가요. 국정원에 사실 간첩 신고를 많이 합니다. 일베 유저들이. 그게 놀이예요. 그러니까. 간첩 신고하는 놀이. 예. 그러니까 이제 10대, 20대들이 뭐 심심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시계라는 게 있어요. 절대시계. 야. 그게 뭐냐 그러면 국정원 시계거든요. 그럼 뭐예요 또? 간첩 신고를 하면 국정원에서 시계를 줘요. 예. 신고만 해도. 예. 그래서 그걸 절대시계라 불러요. 일베에서. 그러니까 절대반지의 비유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절대시계 국정원 시계를 타기 위해서 동복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베로부터 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국정원은 내국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놀이로 지금 규정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놀이로 볼 수 있는 것이 놀다 보면 사실 좀 일탈적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놀이에 그치지 않고 네. 지금처럼 이제 뭐 얼마 전에 일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그렇죠.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그죠? 네. 또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비하를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생선에 비유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항상 자기들끼리 했던 것이고 또 뭐냐면 이게 반드시 일베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일베에서도 일어나고 뭐 다른 데서도 일어나요. 비슷한 일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일베를 특정한 애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이트처럼 포장을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왜냐면 어디를 가든 그죠? 어느 집단에 가든 꼴통들은 있게 마련해요. 그렇죠. 근데 그 꼴통들을 꼴통이라 부르지 않고 정상이라 불러버리면 이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베에서는 그런 조짐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다가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라든가 유럽의 우익들은 이 청년 위기라든가 넷 우익들은 그렇게 자기 세력화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랬죠. 근데 일베에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나요? 이전까지 없다가 최근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때 그게 그 기점을 기해가지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그런 조롱하는 뭐 이렇게 뭐 특정 매장에다 올린다든가 그죠? 네네. 그것도 주로 이제 어떤 특정 매장을 찾아가 그 매장의 컴퓨터 위에다 그 바탕화면을 깔아놓는다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시판에 머물지 않고 행동을 나오는데 근데 그 행동이 굉장히 개별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리고 또 유럽과 일본의 어떤 그 새로운 신우익들의 특징들은 보면은 국가를 대체로 긍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긍정하고 사회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청년 그 위기라든가 유럽의 그 네오나치 같은 경우도 백인의 어떤 나라를 다시 만들자. 국가를 다시 재구성하자. 이런 식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또 이제 그 일본의 넷 우익 같은 경우도 국가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게 없다고 하면서 지금의 어떤 정부를 갈아치우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베의 현상들에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일베는 오히려 국가와 사회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이 두 개 이 범주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거든요.
혹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나타나는 표출 양태는 사춘기적인 무조건적인 반항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10대 문화에 가까운 그런 반항이죠. 10대 문화에 가깝다. 사춘기적인 어떤 그냥 이 사회화되기 이전에 어떤 반사회적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대들에게 주로 볼 수 있는 그런 반사회적 행동인데 예. 이유 없는 반항인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 자,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자꾸 이유가 있게 포장을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바로 그거죠. 문제는 일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배를 갖고 정치로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좀 한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른바 젊은 보수 담론이 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 20대가 좀 너무 급격하게 보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각종 선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20대의 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일배 현상이 사회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그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난 그 대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 사실 탈정치화 돼 있다고 어떤 그 진단들은 잘못된 거죠. 아, 그럼요. 예, 그 대선 때 아주 정치화돼 있었고, 예. 조직적인 투표를 했었고요. 물론 그것이 뭐, 그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어떤 민주화된 한국의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어떤 그 청년 세대의 어떤 진출들이 있었거든요. 진출들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청년 보수라는 말이 적당한가? 청년이 물론 보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은 이 보수보다 진보를 지지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꾸자는 쪽이기 때문에. 진보는 바꾸자는 쪽이 보수는 지키자는 쪽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주체 세력이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젊은 세대들은 진보를 지지하게 돼 있는데 일배 현상은 사실 그게 굉장히 지역적 현상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청년 문화 중에서도 굉장히 지역적 문화고 그렇죠. 이른바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이것은 그냥 웃고 즐기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부 물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꼴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꼴통인 거거든요. 일베에 가더라도 꼴통이고 다른 데 가더라도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꼴통을 엑스맨이죠. 엑스맨. 그 엑스맨을 얼마나 배제하는가가 결국은 그 어떤 공동체 또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꼴통들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하면 일베의 문제예요. 정말 일베의 이용자들이 일베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런 발언들은 범죄적 발언이죠. 사실은 여성을 비하한다든가 동성애자를 이렇게 뭐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취급한다든가 그죠? 그것은 자신의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즐거움도 중요하다는 어떤 가장 상식적인 근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대 사회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근대 사회의 원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정 기능들 자체가 저는 인터넷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꾸 이제 키워줬을 때 여성 세대들이 인정을 해줬을 때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권위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꼴통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꼴통 중에 이거는 의심입니다만 이래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꼴통임을 그러니까 가장을 하면서 이 일베의 어떤 이런 그 개심의 이런 쪽으로 어느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끌고자 가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기도 이런 것이 스며 있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 수많은 루머들이 있어요. 일베 뒤에 누가 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루머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 가지 딱 궁금한 건 있어요. 일베 운영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베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주 일찍부터 꽤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그 운영자에게 계속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베 유저들 중에 뭐 남자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여성 비하 문제와 관련돼서도 일베 유저 그 운영자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항의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일베 운영자는 어쨌든 자기는 열심히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사이트를 방치해 놨었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났었습니다만 한 달 광고 수익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광고 수익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돼서 일베 운영자와 이런 어떤 수익 구조들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버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한 지금 그 일베를 매각하려고 했다고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각이 됐다는 설까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일단 보도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이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예. 하여튼 월 광고 수익이 한 1,000만 원 넘는다. 예. 1,000만 원, 2,000만 원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설이 있죠. 예. 그런 걸 사실 상당히 수익 구조가 잘 나는 그런 사이트고요, 이게. 예. 그랬을 때 이 하나의 그 작은 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일베의 어떤 논의된 내용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저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일베를 제약하는 문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가치를 위협하는 거,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화 운동을 부정한다든가, 네. 또는 전두환 쿠데타 같은 게 훌륭한 일이었다고 찬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물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의 어떤 제약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삭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식의 어떤 비방 글을 올리면 안 된다라는 경고문을 띄운다든가, 그죠? 그와 관련된 노력들은 자정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일베 자체를 폐쇄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또 다른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끄집어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일베 회원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나와 있는 건데, 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패러디물이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아니 진보 쪽에서도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서 희화하는 그런 그림 이런 거 걸지 않았느냐. 그거 왜 근데 니네들은 이중자 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저는 이렇게 충분히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패러디를 하고요. 그리고 일베 회원들 중에서 사실 지금의 김정은 지도자죠.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패러디 한다든가 또 오바마를 패러디 한다든가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백인 단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그것을 비하하는 그런 패러디물을 만들었다. 이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인종차별이죠. 예. 그렇죠. 이제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를 풍자하는 것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것은 어떤 당연한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 옹호돼야 되는 측면이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결국 그 표현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썼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그냥 이런 걸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구체적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들이 고소고발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법 체계에서 그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과정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나서가지고 국가기관이 하지 말아라 일베를 폐쇄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방식으로 가는 것도 민주사회에서는 과연 적합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 일베 회원 중에는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 친노였던 그런 대중들도 꽤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180도 돌았을까? 이거에 사실은 착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진보 진영 쪽에서 좀 사실 저는 새겨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어떤 신종 우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진보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이런 불만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불만 세력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보통 그냥 정통 우익이죠. 정통 우익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과 결합을 하면서 신종 우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베는 그런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한국은 이게 참 흥미로운 현상인데 우익을 해도 이렇게 선진자본주의 우익을 흉내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네오나치라든가 일본의 내부 우익들은 계급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계급적 이해관계 내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그죠? 또 여성에 대한 비하는 결국은 여성들이 자기 일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국 일베 이용자들 중에서 이렇게 우익적 발언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계급적 기반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문화적 차원에서의 어떤 굉장히 우익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원에서만 대표적인 김치녀 같은 논쟁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여자 전체를 그냥 김치녀라 부르거든요. 예. 이거는 된장녀보다 더 이제 확장된 개념이죠. 된장녀는 한국 여성들 중에 특정한 여성들이 지칭했다면, 예. 김치녀는 한국 여성 전체를 다 비하하는 예. 용어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여자 자체가 그냥 김치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발언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그게 결국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에 의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잘 안 됐다든가, 그죠? 네. 또는 그 기존의 여성의 그, 같은 동급, 뭐, 동료들 중에서, 동급생이나 동료들 중에서 여성보다 자신이 좀 여러 가지 면에 굉장히 밀렸다든가, 이런 경험들이 바로 그러한 김치녀 같은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네. 연애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거 회사에서 진급이 내는 돈 밀리고, 성적도 예. 여학생들보다 안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뭐 전체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순이 집약된 어떤 형태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진국이라 부르는 그런 나라에 나타나는 우익들의 형태와는 약간 좀 다른, 아직까지는 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일베는 배설소구만요, 배설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들도 해우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우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화가 되면서, 네. 진보도 이제 하나의 제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보 이념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제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라는 말도 그거예요. 산업화 민주화라는 말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한국 사회는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주화는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민주화를 나쁜 의미로 쓰고 이제 산업화를 이제 좋은 의미로 바꾸는. 네. 나름대로 보면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노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겠죠. 예,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교수님께서 일관되게 지적을 하셨지만 일베 그 자체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문제는 이것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게 일베 그 자체가 아니라 일베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는 참 철이 없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베는 자기들 편이 아닙니다. 일베는 누구의 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조갑재 씨 같은 경우가 계속 일베를 사실 외국 보수 세력이라고 말했던 최초의 사람 중에 한 분이 또 조갑재 씨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조갑재 씨가 종북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일베에서. 조갑재도 종북이었다, 뭐 이렇게 찍혀버렸거든요. 그 광주에 이제 북한군 투입된 거 가지고. 조갑재 씨가 아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거가 없다고 했죠, 예. 본인은 조갑재 씨가 여기 취재를 한 사람이 끝까지 남은 취재를 한 기자 중에 한 분이에요. 맞아요. 가장 잘 알죠. 예. 이 조갑재 씨 말조차도 일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일베를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세요.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인권 이야기 주인공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지난주에 경찰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고 그 구성에 문제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흉악한 범죄가 생길 때마다 경찰이 대응을 잘 못하는 거다라는 지적이 따르는 건 당연한데 그 지적이 경찰의 시스템이나 실력 또는 뭐 성의 때문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이 계속해서 내려졌고요. 뭐 경찰에서 늘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감 때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을 꼽아봤는데 이것은 물론 과장된 숫자이긴 하지만 9,200명이라고. 네, 9,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선 과정에서 유력한 두 후보가 박근혜 후보 2만 명, 문재인 후보 3만 명을 공약했고요. 박근혜 후보는 당선이 됐고 최근에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3,000명을 올해 증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전희경 감축을 전제로 증원한 5,000명
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5년 내에 뭐 정말 2만 명 증원할 것 같은데 정보경찰, 보안경찰, 경비경찰 또 내근 인력이 너무 많은 경찰을 생각해 보면 이 증원 계획은 철회되거나 최소한 재고되고 네. 합리적인 분석 예. 또 치밀한 진단 작업이 전제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예. 경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일, 국민 입장에서 전혀 불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선 치안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복귀는 그 정도로 하고 자, 네. 오늘 이제 또 경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하면 두 종류가 있죠. 국가 경찰이 있고 자치 경찰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 경찰이죠. 네, 자치 경찰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경찰은 국가가 임용하는 경찰이고. 그죠? 네. 채용하는 경우. 네, 네. 자치 경찰은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러니까 1991년에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네. 교육, 뭐 경찰, 뭐 소방 방제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자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 선거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 자치가 진행됐죠. 소방 방제도 이제 자치가 진행됐는데 경찰은 지방자치 원칙에 따르면 자치를 해야 되는데 자치경찰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고요. 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그런데 이행을 안 했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자치경찰제 공약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여기서 네. 자치경찰하면 네. 그래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하면 네. 그것도 교육감처럼 네.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건가요? 방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광역형 그래서 뭐 이 광역시나 네. 도 차원을 자치를 할 수도 있고요. 기초형이라고 그래서 일선 경찰서 수준이 될 텐데 뭐 시군구 자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뽑을 수도 있고요. 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죠. 예. 또는 뭐 그 경기도라고 치면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방식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 도의회가 뭐 추천권을 갖고 복수 추천하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로 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 맞게. 근데 미국 영화 보면 네. 경찰서장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보안관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그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치안 문제를 주민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이른바 자경단이네, 자경단. 그렇죠. 왜냐하면 예.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그렇죠, 그렇죠. 또 미국의 건국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그 아메리카 지역에 미리 살고 있던 선주민들, 네. 흔히 인디안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쫓아내고 또 학살하고 이런 과정에서 진행됐죠. 그리고 미국에 몰려든 사람들이 뭐 골드러시 때문에 왔든 뭐 쫓겨왔든 간에 다양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새로 모인 거기 때문에 네. 치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고을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특유의 보안관 문화를 만들어낸 거고 지금 미국의 최대 정치 현안인 그 총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총기 문제도 결국은 거기서 시작이 그렇죠. 수정헌법에서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는 것. 그래서 국민의 총기 소지가 굉장히 기본권처럼 되어 있는데 한국 현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건국 초기의 혼란, 그다음에 극심한 치안 불안, 예. 뭐 이런 것이 기인한 건데 뭐 아무튼 이 상황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뭐 18세기 미국이 아니라 21세기 미국이니까 네. 좀 그런 총기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총기협회가 보통 힘이 센데야지 네. 거기가. 아무튼 보안관하면 와이어트 어프라고 OK 목장의 결투의 주인공. 네. 그 서부 영화 보면 보안관은 다 총을 잘 쏘던데. 영화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전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무튼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보면요. 예.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막상 집권을 해보니까 예. 경찰이 이뻤던 겁니다. 너무 충성을 잘해서. 그럼요. 예. 죽으라면 죽는 신형도 내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뻤던 거고 예.
저는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찰력에 근거해서 정권을 유지했다라고 평가하거나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제 그런 속성이 강했지만요. 그렇죠. 경찰청장 한 명만 장악하면 10만 경찰 조직, 뭐 전위경 합하면 한때 15만도 됐습니다만 이 조직이 완벽히 장악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청 측에 집요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경찰인 경우에 뭐 일선 경찰관들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예. 좀 승진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일자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엔 경찰청이라는 조직 관서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경찰청만 하면 경찰청장이 일하고 차장이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관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국장들이 일합니다. 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럼요. 거군요. 이 계급이 치안감이라고 해서 지방경찰청장 자리거든요. 예. 지방경찰청장 다 모아놓은 만큼의 참모 인력이 경찰청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를테면 국방부의 별들 잔뜩 와서 일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건데요. 그런 승진할 자리 고위직 자리일수록 경찰청에 있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청이라는 조직이 꼭 필요한 조직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더 승진하고 싶은 욕심 또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서 경찰은 특히 고위직들은 지방자치경찰, 자치경찰을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자치경찰이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아마 예, 자치경찰이 예.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예.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만나는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입니다. 그렇죠. 일선 치안경찰이고요. 112 신고를 했다. 그럼 출동하는 분들도 이분들이고요. 그렇죠. 뭐 어린이들 등하교육길 안전을 책임져 준다든지 하여튼 각종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 10만 명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이 4만 1,000명 정도가 지구대에 또 파출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요.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40대 후반 50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직원들이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제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실제로 길거리 다니시거나 동네에서 한번 경찰관들 정복 입고 순찰차 타고 다니는 그 지구대 경찰관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령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리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이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범죄 진압 능력이 떨어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 맞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경찰이 쫓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잡아준. 아니,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도망가는 많고요. 형이자. 네. 예. 뭐 미군을 열심히 저 관할까지 벗어나서 쫓았던 예. 그 경찰관은 순경이었고요. 예. 순경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명박 정권 때 이게 굉장히 강해졌는데 예. 2008년 집권하자마자 촛불 자기들이 봤을 땐 사태가 났습니다. 예. 대한민국 또 이명박 정권을 지켜줄 건 경찰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동대를 강화합니다. 경비 부대를. 그래서 시위 진압 부대를 강화하고 거기는 젊은 경찰이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경찰들 정말 일선에서 절도 강도범을 소탕하고 진압해야 될 정말 치안 현장을 뛰어다녀야 될 젊은 인력들이 대거 기동대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요. 예. 두 번째는 경찰청은 누가 뭐래도 경찰대의 조직입니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실제로 경찰청장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직은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경위라는 계급에 임관하게 되는데요. 예전으로 따지면 파출소장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다음에 승진을 하니까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승진이 빠르죠. 그래서 이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각 경찰서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을 부하 직원으로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또 그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데 내보내서 갈 데가 이제 지구대밖에 없으니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강남, 서울만 해도요. 강남, 강북이 다르지 않고 서울이 특히 심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50대 초반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에서 마무리할 때가 되는데요. 그렇죠. 공직 생활도 뭐 25년 이렇게 했고 이런 직원들이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또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다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 맞게 이를테면 종합적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범인을 설득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친근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지구대 파출소에 모두 연세 드신 분들만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시민 입장에서 경찰은 지구대 파출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만나는 지구대 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죄다 고령화됐어요. 그야말로 고령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보셨어요? 영화 소설 봤습니다.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거는 그렇죠. 경찰에 대한 통제력이나 이런 것을 시민이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 경찰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권한을. 그건 다 주권자인 시민이 빌려준 겁니다. 위임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을 써요. 1년에. 그 경찰 비용은 납세자인 시민이 준 거고요. 대준 거고요. 경찰의 존재는 왜 필요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뭐 더하거나 뭐 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주종 관계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없이 원리가 그 자치경찰제로 가가지고 그 지역 자치단체의 어떤 그 경찰 수장을 만약에 선거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주민 친화적인 경찰 행정을 펴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민중의 몽둥이가 아니라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자치경찰제일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근데 정권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워낙 충성을 잘하고 네. 10만 경찰력을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점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느 지점에서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죠.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98년에 끊었어야 되고 2003년에 끊었어야 되는데 네. 못 끊었고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면에서 좀 서운한데 자치경찰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짝퉁으로. 뭐예요? 이름만 유사자치경찰이었는데요. 네. 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경찰과를 만들고 경찰 복장을 입힌 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이를테면 뭐 기초 질서 업무, 단속 업무를 하는 부서를 만들고 그 부서를 자치경찰이라고 부르자 뭐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 안이 통과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훌륭한 자치경찰이다. 그래서 저희가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자치경찰 아니고요. 그냥 경찰 복색을 한 사람, 복장을 한 사람이 흔히 말하는 무늬만 경찰. 네, 그렇죠. 단속 업무도 하잖아요. 뭐 노래방 단속도 하고 이런 걸 풍속업소 단속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할 때 폼이 안 나니까 복장을 경찰 복장 비슷한 걸 하고 나가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의 실효성도 별로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권력 의지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권력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네요. 핵심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제 자치경찰을 도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현재 있는 경찰들은 다 국가 경찰 아닙니까? 국가직 경찰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그러니까 신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게 되는 거잖아요. 반발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고위층은 반발합니다. 고위층은? 일선 경찰들은 반발 안 하나요? 일선 경찰들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처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 소방방재가 자치화를 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일선에서 좀 나오긴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 재정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경찰 업무잖아요. 그렇죠. 소방방재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우리가 국가 단위 삶을 살고 있는데 이를테면 경찰관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지방자치정부가 있다고 하면 그건 국가 개입해야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한다든지. 그럼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안전책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찰관들이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이나 처우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겠죠. 경찰관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협의회도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만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화국 안에 존재하는 섬 같은 존재인데요. 영화 로보캅 보면 경찰도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고 이러던데. 외국은 전 세계에 다 노조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없는 거고요. 한국에만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아무튼 예. 네. 전 그러니까 지방화 됐을 때 불이익이 없고 국가가 재정을 투여한다는 그 약속이 담보되고 하면 지방화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범죄라는 게 뭐 서울시에서만 하고 경기도에서만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미 생활이 전국 생활권이고 KTX 톰보. 그럼요. 뭐 그래서 서울에서 범죄 저지르고 경기도로 도피할 수도 있고 그럼요. 서울 사람이 경기도나 경상도에 가서 범죄를 할 수도 있죠. 이건 뭐 일상적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범죄가 광역화됐다고 하는데 광역화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미 뭐 범죄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치경찰을 완전히 다 쪼개놓으면 이것에 대한 대응을 원활히 못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업무 협조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르다가 떼강도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면 이제 우리 일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서울에 경찰서 가면 관할 구역에 따라서 네. 넘어가 버리면 손 놓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국가경찰 시스템인데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완전 자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런 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미국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연방수사국 FBI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경찰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경찰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납두는 거예요. 이를테면 국가안보, 그렇죠. 대테러, 마약, 그다음에 광역범죄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에서 수사도 해주고 범죄 진압 활동도 하도록 냅두고요. 그 정도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인력, 기초 질서라든지 민생 사범이라든지 그럼요. 파출소 지구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초 법질서 위반자라든지 그럼요. 또는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경찰 서비스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볼 수 있는 경찰관들의 활동이지 대테러라든지 뭐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로 하자는 거고요. 자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 민주화는 됐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을 요구하면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행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경찰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자치경찰이 돼야 된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길거리 다니다 순찰차에서 낮잠을 청하는 경찰관들이 자주 와요. 아마 청취자들도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자겠지. 그러나 지구대 경찰관들은 4교대로 이제 정확히 근무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 시간이 보장됩니다. 이거는 소방관보다 훨씬 근로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시민이 경찰의 주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저렇게 버젓이 잘 수 있을까? 만약 저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서 서장이 왔다 갔다 하거나 과장이 왔다 갔다 하는 앞에서 잔다거나 뭐 청와대, 뭐 언론사, 국회 앞에서 잔다거나 하는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시민들 앞에서만 어디 으슥한 골목에 세워놓고 자는 것도 아니라 그냥 버젓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내가 회사 사정인데 지금 뭐 우리 회사 직원이 저기 가서 낮잠 자고 있다면 열받죠. 그렇죠.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징계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112 신고해 보신 분들 아십니다. 112 신고하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매번 그렇습니다. 뭐 일반화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테면 어떤 절도 사건이 생긴다. 제가 경험한 건 전 그래서 나의 112 신고 체험기 이런 칼럼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신고해서 이제 경찰관이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절도 사건은 범인 검거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네.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그럼 뭐하러 신고하세요라는 얘기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이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입건하게 되면 피해자이긴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친절하게 해요. 귀찮으시니까 그냥 웬만하면 접으세요라는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빈발하게 되니까 예. 경찰청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112 신고하는 내용 자체를 전부 녹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처리되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소위 사건 암장이라고 경찰에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범인은 못 잡아요. 범죄 신고하면요 피해자가 엄청 고생해요. 잃어버린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써야 될 서류가 7가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뭉치면서 물방울 다이아도 아닌데. 네네 사건은 물방울 다이아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간이 또 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건가? 시민이 왜 경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경찰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 시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정말 절실하고 시급하다. 네. 이런 공감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경험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델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분들, 유학 생활을 했던 교포로 살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경찰에 대해서. 미국 경찰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또 굉장히 문제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겁니다. 외딴 곳에 혼자 또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곳에 혼자 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얼굴,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에게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 경찰관의 얼굴이 떠오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자치경찰을 통한 경찰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자, 그 자치경찰로 가면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처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 수를 줄이거나 그래서 총액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출을 줄인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국가 경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네. 이를테면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라는 게 있어요. 경찰이 그런 걸 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요? 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전국 평균은 501명이에요. 그러니까 500명. 경찰관 1인당. 네. 요 통계도 잘못된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를 낼 때 경찰은 늘 전의경을 빼요. 3만 명 정도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당 인구수가 많다. 이렇게 과장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 통계를 그대로 본다면 전국 평균은 501명인데 서울은 410명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훨씬 인구보다 많이 근무하게 되는 거고 경기경찰청은 663명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울하고 경기가 인구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치안이 어렵냐 경기의 치안이 어렵냐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의 치안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보다 경기가 훨씬 면적이 넓잖아요. 17배가 넓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범죄 발생 빈도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인구가 비슷하니까 범죄는 비슷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국가가 필요한 치안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시위 진압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 되면 이런 관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집회가 있으면 마산, 광주, 무안 이런 데서 이제 창원 이런 데서 경찰 인력들이 올라와서 집회를 막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역에는 어떻게 되냐? 치안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보는 거죠. 근데 때마다 이렇게 치안 공백을 겪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국가 경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만약 자치 경찰이 되면 서울의 집회는 니들이 막아라. 그렇죠. 우리가 왜 막냐? 그럼 서울 경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집회를 지금처럼 길거리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하는 방식, 시위 참가자보다 경찰관이 늘 1.4배 많은 방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집회 다 끝났는데도 밤 12시, 새벽 2시까지도 경찰 인력을 대기하는 방식, 이런 물량 투입 방식에서 바꿔서 정말 선진적인 방식으로 경찰 활동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찰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통계를 보면 막 들쑥날쑥합니다. 가장 적은 데는요. 서울 남대문 경찰서예요. 여긴 1인당 52명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물론 이해는 돼요. 남대문 경찰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남대문은 이제 도심 지역이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해가 돼요.
도심 지역의 경찰관들을 배치 안 할 수는 없죠. 거기 중요한 관공서들도 있고 뭐 한국은행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주로 시위를 또 그쪽에서 많이 열리죠. 그렇죠. 서울시청이 이제 남대문서 관할이고 그 농성 많이 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나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이 바로 남대문서 관할. 서울역 광장도 있고. 서울역 앞도 남대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슷한 치안 여건을 갖고 있는 데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서울 강남서 물론 유흥가도 많습니다만은 전형적인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분당서 역시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그렇죠. 경기 분당에도 뭐 도시가스 공사를 비롯한 관공서들 들어가 있고요. 유흥가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강남서는 281명이에요. 그런데 분당서는 1088명입니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경찰로 가버리니까 정권의 그 요구에 따라서 경찰관 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게 자치 경찰로 갈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당 시민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은 왜 우리가 강남구보다 경찰관이 인구 배치가 4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지 국가로부터 적절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분당 사는 분들도 내가 설명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보는 건데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강남하고 분당이 예를 들어 2배 차이다라고 하면 강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관공서가 몇 개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1명 대 1088명의 차이라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데들이 많아요.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 지역이 광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파출소 3개를 없애가지고 지구대 하나씩 만들고 그랬는데 일선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내 순찰 한 바퀴 돌고 오면 3시간이래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3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강원도 고성에 있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있어서 순찰 활동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도 중요하고 또 늘 출동하고 있어야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 현장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사람들이 받는 치안에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자치경찰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넘어가죠. 어느 조직이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깝깝합니다. 왜요? 일단 첫 번째 경찰은 계급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위계가 강합니다. 군대도 계급 조직인데요. 민간을 왜 이렇게 계급 조직으로 해놓고 정말 군사 문화로 조직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제 집권자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좋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명하달로 가야죠. 그 경찰 계급만 해도요. 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장감, 치안총감 낯선 계급도 많으실 텐데 11계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9단계잖아요. 경찰은 11단계예요. 군은 소위, 중위, 대위, 유관급, 영관급, 장성급. 군은 10단계입니다. 10단계네? 그렇죠. 군보다도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가장 강조되는 군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처음에 9개였는데 뭐 순경 달고 다니면 창피하다. 그럼 민원 해결해 주겠다. 경장 계급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새로 들어온 계급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민간 조직이지만 군보다 어떤 면에서 군만큼 위계가 강하고 위계가 강한 계급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대선 직전에 했던 국정원 그 선거 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매우 이례적인 일을 해요. 뻔히 수사 책임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와서 뭐 권은희 수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금에 와서 뭐 그때 김영판 씨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때 얘기하지 왜 그러지 못했냐라고 하는데 경찰이 그런 조직입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불이익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배제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직에서 해임하고 그대로 쫓아내고 감찰 보내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도 내부 고발하면 완전 왕따인데 계급 조직에서 뭐 말해서 더 못하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사를 하더라도 자 지금 하나의 사건 특히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데도 네. 한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한 사람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느냐에 따라서 왜곡되는 사례를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의 왜곡은 어느 정도겠냐. 예를 들면 경찰서장하고 잘 아는 사람, 후배, 뭐 골프 친구, 술 친구, 동문 이런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하면 뭐 불보듯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거나 경찰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찰서에서는 왕처럼 존재하는 경찰서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지휘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지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테면 수원에서 어떤 여성이 112 신고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 여성이 참혹하게 살해됐지 않습니까? 우연춘 사건이라는 건데 이때 경찰청장이 그만두잖아요. 조현호 씨가.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라는 조직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정말로 경찰청장이 일선 치안까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이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방청장이나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책임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조직고 검사 동일체의 원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찰 동일체의 원리네요. 굳이 그러니까 동일체가 아니라요. 동일체는 지체들도 이제 좀 힘을 쓰거나 그래야 되는데 머리만 힘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선 경찰관들은 기를 쓰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깡패적 위계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말씀 하셔도 돼요? 아, 그럼요. 찍혀요. 아니 뭐 찍히면 찍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충성을 해야 될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또 경찰청장이 되면 앞에 전임자가 했던 것을 전면 부인하고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벌써 60년 이상 굴러왔는데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장 임기제를 진행한 지도 꽤 됐는데 김영삼 정권 때부터 했는데 임기를 채운 경찰청장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다 임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뭐 어떨 때는 경찰들 인사주기를 마치기 위해서 인사주기란 건 뭐냐면 그 3월 계약하기 전에 인사를 쭉 해줘야 그 자제들 뭐 전학도 그렇죠.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인사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임기를 중단해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관계돼서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조직 내 유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죠. 그것도? 네, 당연히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경찰을 보면서요. 이제 뭐 밥도 자주 먹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하고 비교해 보면 압니다. 제가 2004년 5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7개월 동안 한 주는 대검찰청에 가서 한 주는 경찰청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먹을 때 뭐 공짜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밥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문화를 정말 비교 분석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요? 일단 검사들은요. 회식을 할 때 똑같은 점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경찰관이든 검사든 간에 회식을 할 때 국가 돈으로 먹습니다. 회사 돈으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렇죠. 공금을 써요. 기본적으로는. 부득이하게 개인 돈을 내야 될 때 두 조직이 다릅니다. 검사들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줘요. 그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죠. 네, 어디나 보통 선배가 후배 사주고 후배가 선배랑 같이 있을 때 계산이라도 하려고 하면 뭐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국 문화가. 언론계도 보통 그렇죠. 그렇죠. 선배가 사주고 내리 문화예요. 그래서 선배 되는 게 무서운 분들도 많습니다. 심각하고 그건 민생고의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삽니다. 진짜로? 정말로요.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 진짜로? 진짜로. 이게 일반화인지 아닌지 제가 이런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경찰관 중에 황운하 씨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경찰대 일기로 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 내고 다른 뭐 한화 김승현 사건 터졌을 때 경찰청장 물러가라 그래서 징계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이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지금 이제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해 있는데 이 양반이 대전에 쫓겨가 있을 때 지역 언론에 이 양반에 대한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역 언론에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황운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짧은 글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제가 썼었어요. 2009년의 일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황운하는 정말 다른 사람이다. 뭐가 다르냐. 황운하랑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이제 뭐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부하 직원들 경찰서장이거나 그러면 다 부하 직원 아닙니까? 부하 직원들이 옆 테이블에서 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가 부하 직원들 것까지 같이 먹지 않은 사람들의 음식값까지 계산하고 간다. 그게 칭찬거리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찰은 누구나 다 상급자가 얻어먹는데 아니 근데 왜 하급자가 사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깡패적 위계질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엽기적이었어요. 어떠냐면 경찰서장이 국외 출타를 한다. 그런 과장들이 달러 다 환전해가지고 빳빳한 것도 뭐 달러 신권 구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거 봉투에 담아가지고 쭉 상납하고요. 상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선 경찰관들이 이제 관내 뭐 영업점이라도 이런 데 돌면서 뜯어갖고 상납하는 이런 구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뜯어갈 수 있게 그 인사 그 자리를 보존해 준 사람이 상급자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1,000만 원을 뜯으면 자기가 500 먹고 뭐 200~300은 계장, 과장, 서장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지금은 하지만 많이 없어졌죠? 전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룸사롱 황제 사건이 나거나 그러면은 정말 수십 명, 많은 경우 수백 명 단위의 경찰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또 형사처벌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제 상납 구조로 되어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거나 그 말씀하니까 60, 70년대 유머가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완전히 고래적 유머인데 경찰서장하고 기자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 마셨다. 누가 돈을 냈을까? 아무도 안 냈죠. 마담이 냈대요. 그러니까 그게 60, 70년대 유머예요. 유머예요, 유머. 농담입니다. 저도 이제 그 황운하 씨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검사하고 국세청 직원, 경찰관 셋이서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누가 낼까? 권력의 크기는 검사가 제일 크지만 국세청 직원이나 경찰관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식당 주인이 낸다. 이 뿌리 깊은 부패가 이 깡패적 위계를 가진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인 위계 질서를 가진 경찰 문화와 접합될 때 특유의 상납 문화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런 문화도 자치경찰제가 되면 많이 불식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주민들이 눈초리가 무서워. 그리고 경찰관들도 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이나 교사들한테 부하 직원이지 않습니까? 위계상으로는. 근데 뭐 서울시 교육감이 일선 교사들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만전을 기하라. 뭐 확행이란 단어 아세요? 확실히 행한다 그러면 확행입니다. 경찰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왜 경찰에서만 쓰게 되냐 하면 계속 이제 지시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상의하다라고 상명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상명하복도 해야 됩니다. 무서운 범죄를 진압할 때 그렇죠. 조직 범죄와 싸울 때 상명하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적인 치안 활동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도 상명하복하는 건 되게 문제고요.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심각한 게 경찰대입니다. 그렇죠. 경찰대가 81년부터 신입생을 받아서 81학번부터 이제 배출하고 있는데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죠. 120명이 들어오는데 장학금 전액이고요. 기숙사비도 안 내고요. 피복도 다 지급하고 교과서도 주고 심지어 용돈도 줍니다. 한 달에 20~30만 원씩 줘요. 이러면서 이제 엘리트라고 키우는데 뭐 대학 졸업한 게 엘리트인 세상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지났습니다. 경찰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한 조직에서 4년 동안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고 같은 선생 밑에서 같은 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색화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 마피아 같은 조직입니다. 그렇죠. 경찰대 출신의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경찰대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어떻게 원하는 바에 따라서 조직이 전체가 움직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경찰의 잘못된 문화는 자치경찰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경찰대 문화는 뭐 경찰대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자치경찰제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푸는 고리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정책 의지가 있느냐, 그렇죠. 또 자치경찰을 통해서 경찰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싶은 소위 이털남을 듣는 선진적인 시민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기에 아마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경찰대 말씀하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경찰대 가라고 공부 잘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랬다가 한다고 다른 청취자들은 못 갈 거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눈이 나빠서.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요즘 스카이 하지만 그때는 스카이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게 육사. 예, 육사는 전두환 지금 군사 독재 정권 많이 시절이었으니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경찰대도 상당히 인기가 경찰대 지금 서울 법대에 가면요. 네. 경찰대 떨어진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이게 요새 고용 사정을 반영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경찰대를 졸업하면 그렇죠. 120명을 뽑는데 꼴등도 경위로 인간할 수 있어요. 100% 고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경찰대 가면 경찰관 경위 계급부터 사회 진출할 수 있다. 군대도 안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튼 저 고등학교 선생님 그래도 경찰대를 포기해서 저보고 세무대를 가래요. 그래서 세무대 없어졌죠. 없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처럼 경찰대도 쉽게 없앨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섭섭했었거든요. 네. 저 선생님은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근데 나중에 나와서 세상 물정을 알고 보니까 그때 말 들을 걸. 이런 아니죠. 지금 이런 후회를 많이 했어요. 훨씬 더. 그때 네. 세무대를 나왔으면 다 국세청에 취직이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탈남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 이롭습니다. 이것도 네. 농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서서 일베를 털었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참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자칭 미디어라고 하는 데에서 그리고 자칭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특정한 정책인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심사, 그다음에 비판의 초점은 일베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바로 이들 세력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